나는 늘 내 딸의 결혼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사랑은 좋지만 사람 마음은 계절처럼 변하고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르게 방향을 튼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봐왔다. 사위는 처음엔 참 반듯해 보였다. 말투도 부드럽고 약속을 지키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 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런 장면을 보면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일수록 더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올라오곤 했다. 이유 없는 불안, 그게 더 무서운 법이다. 딸은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하다고 했다. 일이 많다며 웃어넘겼지만 눈 밑의 그늘은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았다. 사위는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 딸은 요즘 프로젝트가 크댈라고 말하면서도 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나는 딸이 사위를 의심하는 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의심은 관계를 갉아먹고 가끔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다. 내가 확인하자. 딸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현실을 먼저 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보호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보호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나도 확신은 없었다. 그래도 그때의 나는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 내가 사위를 시험하기로 결심한 건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딸이 우리 집에서 잠깐 쉬러 왔다가 소파에서 잠든 모습을 봤다. 숨소리가 얕았고 손끝이 차가웠다. 그때 나는 이상한 결심을 했다. 딸이 잠든 얼굴을 지키는 대신 딸을 잠들게 만든 원인을 찾겠다고. 그리고 사위의 충성심이 진짜인지 겉으로만 반듯한 건지 아주 조용히 확인하겠다고. 나는 특별히 더들 놓을 생각은 없었다. 누군가를 유혹해 넘어뜨리는 방식은 너무 더럽고 비겁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단순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의 행동. 거짓말을 할 때의 눈빛. 그리고 딸이 모르는 문이 어디에 있는지. 며칠 동안 나는 사위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다. 딸이 오늘은 일찍 들어온대라고 말한 날에도 사위는 늦었다. 주말에는 가족 모임을 핑계로 빠졌다. 이전엔 딸과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차가 막혀서 급한 약속이 생겨서 같은 말이 늘었다. 나는 그 말들 사이에 숨은 공기를 맡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말을 늘리고 진실을 말할 때는 단순해진다. 사위의 말은 점점 장식이 많아졌다. 그 장식이 나는 싫었다. 나는 어느 금요일 저녁, 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사실 친구는 만나지 않았다. 조금 멈칫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가? 그래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탔다. 굳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괜히 그런 생각까지 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그만큼 나는 진지했고 딸을 지키고 싶었다. 사위의 차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있었고 그는 퇴근 시간 이후 한참 지나서야 나타났다. 비가 그쳤고 길바닥엔 물기가 남아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사위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내더니 익숙하게 차를 몰았다. 나는 멀찍이 뒤에서 따라갔다. 내 심장은 내 나이답지 않게 뛰었다. 도망치듯 빠르게 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단단하게 어딘가로 떨어지는 것처럼 뛰었다. 그는 도심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근처에서 차를 세웠다. 나는 설마 여기서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은 곳에서, 이렇게 흔한 거리에서? 하지만 사람들은 늘 밝은 곳에서 더 대담해진다. 어두운 골목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카페와 로비와 엘리베이터에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사위는 차에서 내리고 주변을 한번 훑었다. 그 눈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오래 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순간 목이 마르고 손이 차가워졌다.
그가 들어간 곳은 작은 호텔이 아니라 서비스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물이었다. 1층에 카페가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며 프런트가 있지만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곳, 그곳은 누군가의 삶을 숨기기에 너무 편리했다. 그는 잠시 로비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리고 몇 분 뒤 한 여자가 나타났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두려웠다. 대신 나는 둘 사이의 거리와 자세를 봤다. 너무 가깝고 너무 자연스러웠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서투른 어색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속도를 알고 있었다. 사위는 그 여자를 앞서 안내했고 여자는 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그 작은 동작이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딸이 사위에게 그렇게 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몸이 흔들릴까 봐 벽 쪽으로 가까이 붙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히기 전 사위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폈다. 그 눈길이 내게 닿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다. 그건 이미 확인이 아니라 침입이었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더 이상 장면이 아니었다. 사실은 이미 충분했다. 여기까지면 딸에게 말할 수 있다. 내 남편은 다른 문을 열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설 수가 없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뭔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 딸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내 딸이 어쩌면 엄마가 오해한 걸지도 몰라라며 자기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 않도록. 나는 로비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시켰지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가 완전히 그쳤고 밤 공기가 투명해 보였다. 내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지나갔다. 딸이 웃던 결혼식 날, 사위가 딸에게 반지를 끼워주던 손, 그리고 방금 전 사위가 낯선 여자를 자연스럽게 이끌던 어깨. 나는 그 모든 장면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람은 이렇게 여러 얼굴을 갖고 살 수 있는가? 아니, 어쩌면 그게 사람의 기본일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들어갔어. 짧은 문장인데 가슴이 내려앉았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답장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내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졌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하면 딸은 무너질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딸은 더 오래 속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결국 딸에게 친구랑 잠깐 이야기 중이야.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라고 답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다. 거짓말을 싫어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아주 차가운 계산도 하고 있었다. 사위를 벌하는 방법은 단순히 폭로하는 게 아니라고. 폭로는 끝이 빠르다. 빠른 끝은 사위에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죄책감 없이 다른 삶으로 갈 수도 있다. 나는 그런 결말이 싫었다. 딸만 상처받고 사위는 가볍게 빠져나가는 것, 그건 정의가 아니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움이 목을 태우는 느낌이 들었고 그제야 정신이 조금 또렷해졌다. 그래, 나는 사위를 가르쳐야 한다. 그가 무엇을 잃게 될지, 어떤 대가가 기다리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딸을 지키면서도 사위가 다시는 이런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이 상처를 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로비 쪽을 바라보니 프런트 직원이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웃으며 체크인하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큰 문 하나가 닫혔다. 사위를 가족으로 보는 문이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문을 열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때였다. 카페 입구 쪽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건 내 딸이었다. 내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밤이 딸을 이곳으로 데려오고 있었다. 딸을 본 순간 나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았다. 벌을 주겠다는 생각도, 계산도, 정의 같은 말들도 그 앞에서는 너무 시끄러웠다. 딸의 얼굴은 내가 아는 얼굴이었지만 그 밤의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아직 다 알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눈빛.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실은 숨겨준다고 사라지지 않고 늦춘다고 부드러워지지도 않는다는 걸 나는 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사위가 선택한 길의 끝을 조용히 지켜봤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그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모든 걸 이해했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는 표정이었다. 사람은 자기 죄를 들켰을 때 가장 솔직해진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그날의 가장 큰 꾸짖음이었다. 딸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었다. 어른의 선택은 어른이 감당해야 한다. 나는 그저 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울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강해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숨을 쉬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며칠 후 사위는 집을 나갔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딸은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때보다 아프지만 똑바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안도했다. 나는 사위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오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딸의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벌한 방식은 소리 없는 것이었다. 그가 잃은 것은 가정이었고 신뢰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보다 큰 벌은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제 나는 안다. 보호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곁에 서주는 것이라는 걸. 그 밤 이후로 나는 딸의 어깨를 더 자주 바라본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어깨를. 그리고 그걸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역할이었으니까.